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밖에 비 온다면서요? 비도 오고요.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네. 이제 장마 되나요? 이제 서울까지 비구름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면 7월이에요. 아니 상반기가 끝났다면서요. 언제 네. 저도 모르게 끝나버린 아직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내일까지. 아, 내일까지. 네. 이제 하반기에 뵐 텐데 저 오늘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엔화가 또 사상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최저라는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원달러 환율도 거의 뭐 1,400원 이 정도 수준이던데요? 지금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고 원화도 약세다. 엔화는 원화보다 훨씬 약세다. 뭐 네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뉴스에서 막 환율을 막 이렇게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루긴 하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서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 별로 체감은 안 되시잖아요. 그런 거 막 느껴지고 그러세요? 뉴스에서 놀라니까 저도 놀라야 되는 건가? 약간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체감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근데 뭔가 느낌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아지려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생활하는데 실제로 달러를 쓰거나 엔화를 쓰는 건 그죠.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달러나 엔화를 주면서 뭐 물건을 사오거나 밖에서 물건을 팔아서 달러와 엔화를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뉴스긴 하죠. 우리가 뭐 반도체를 팔거나 자동차를 지금 팔고 있는 해외에서 팔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 이게 환율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받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물건을 사올 때 원화가 이렇게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면 결국엔 비싸게 사와야 되거든요. 특히 뭐 유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원유 가격이 그대로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름을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기름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테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물건을 밖에서 파는 분들이라면 상황은 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달러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원화로 바꾸면 네. 이게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의 이익의 폭이 확 늘었다가 확 줄었다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중심의 국가니까 이 환율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슈퍼달러 이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슈퍼엔저. 그만큼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두드러졌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슈퍼달러도 맞아요. 근데 어제 엔화 가치가 1달러당 한때 161.27엔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1986년 12월 이후에 거의 37년 만에 가장 낮은 가치, 그러니까 엔화의 값어치가 가장 낮게 떨어진 거예요. 네네네. 사실상 보통 1달러에 150엔 정도를 일종의 저항선으로 많이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엔화의 가치가 추락하더라도 150엔 이하로 떨어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160엔까지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좀 유지될 거라고 봤었는데 왜 우리가 150엔을 주로 저항선으로 봤냐면 2022년에도 엔화가 달러당 150엔까지 떨어졌다가 130엔대로 또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11월에도 가파르게 엔저가 나오면서 150엔의 값어치가 육박했었는데 일본 당국이 이 당시에 뭐 구두 개입도 했었고 실제로 뭐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개입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엔화의 값어치가 달러당 140엔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150엔이 그냥 속절없이 뚫려버렸죠. 그러면서 160엔도 넘어섰으니까 사실 일본 외환당국은 지금 좀 약간 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심지어 지난 3월에 일본이 기준금리 올렸다는 뉴스 들으셨잖아요. 네. 물론 너무 조금 올리긴 했는데 마이너스던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선 건 분명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화폐의 값어치를 조금 올려놨다는 거기 때문에 엔화의 값어치 상승이 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뭐 강달러, 슈퍼달러가 아니라 슈퍼엔저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150엔 됐을 때요. 네. 엔저 심하다 이러면서 주변에 반등을 예상하고 막 그때 투자한 분들 계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의 값어치를, 특히 주식이나 이런 것들, 금융시장에 있는 물건의 값어치를
투자할 때 제가 바닥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바닥을 알 수 있는 건 거의 힘드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그러니까 발바닥까지는 내가 모르니까 무릎 정도 된 것 같으면 사서 머리 꼭대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어깨 정도에 팔면 성공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보통은 150엔, 달러당 150엔을 우리가 저항선으로 봤기 때문에 150엔에 됐을 때 엔화를 막 사들이면서 값어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들의 판단은 저는 그리 나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의 슈퍼 엔저는 일본의 상황보다는 대외 변수의 상황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라고 하면 환율은 결국에는 우리가 달러당 가치를 보니까 네. 미국의 어떤 환경 때문에 엔화의 지금 약세가 훨씬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의 값어치가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엔화의 값어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당초 연초에 했던 것보다 시기를 계속 뒤로 미루고 횟수도 지금 연초에 미국이 금리 인하 많이 한다라고 봤던 데는 한 6번까지도 네네. 올해 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기는 뒤로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의 값어치가 계속 강하니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요즘은 유럽이 기준금리 내렸죠. 그렇죠. 캐나다도 기준금리 내렸죠. 네. 스위스 내렸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2번 연속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들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니 반대편에 있는 달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가 더 강하게 가니 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그렇다 보니까 엔화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원화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일본은 사실 기축통화의 지위를 거의 받고 있는데 지금 네. 기축통화에 그러다 보니까 원화도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네. 슈퍼 엔저가 앞으로 우리한테 미칠 영향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엔화의 약세는 결국에 원화도 지속해서 값어치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엔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또 해외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될 때 엔화의 값어치를 조금 더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화의 약세, 엔화가 약하면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원화의 약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달러당 지금 1,39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밖에서 사오는 물건들의 값어치가 비싸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장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름값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조금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약하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비싼 상황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근데 기름값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전혀 그 환율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7월부터 정부가 해주던 그 유류세 이 할인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차량의 주유를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진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유류세 인하 좀 해주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이거 7월부터 다시 어느 정도는 이 할인폭을 줄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리터당 한 4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비가 오더라도 가서 기름을 좀 채워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바쁘겠어요. 먼저 드려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일단은 우리가 사들이는 물건이 비싸지기 때문에 결국엔 물가 상승을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파는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실적은 특히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기업 실적은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계속 슈퍼 엔저를 보인다라고 하면 네. 결국엔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일본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러겠네요, 진짜로. 엔화나 원화 약세가 얼마나 좀 더 지속이 될까요? 이거는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하고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미국이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국들이 버티지 못하는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달러가 훨씬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상대 통화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네. 원화의 약세, 엔화의 약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연말께쯤 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대선 이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 하반기에 달러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엔화도 그렇고 우리의 원화도 그렇고 약세가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다만 일본은 지금 워낙 슈퍼 엔저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계속해서 일본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모호한 자세를 좀 펼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빠르면 7월에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시장에다 돈을 푸는 정책을 일본이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하는 건데 이 매입 규모를 지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이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데 7월 달에 여기에 대해서 규모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7월을 기점으로 일본의 이 슈퍼 엔저 현상은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그다음에 엔화의 약세 현상은 연말까지 좀 가지 않을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이슈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이 2달 연기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네. 관련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이번 주에 이걸 9월로 늦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이게 전면 도입이 되는데 2단계 이후에 3단계 도입도 예정돼 있었어요. 3단계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3단계는 더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를 2개월 늦췄으니까 3단계가 1월이었으면 3단계도 한 2월이나 3월쯤 도입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년 9월로 확 늦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전면 도입되는 시기를 뒤로 확 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DSR은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이제 많이들 이제 대출 받으시면서 이거 적용을 받으니까 개념들은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 내가 빌린 총 여러 가지 대출들을 다 더하고 매달 내가 나가는 돈들 원금하고 이자 내는 돈들 이거를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중을 봐서 결국엔 대출 규모를 결정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40%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스트레스 DSR은 여기다 하나를 더 보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의 변동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DSR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는 대출 금리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소폭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단계별로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네네. 명확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단계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보통 받던 금리에서 한 0.38% 정도 네네. 금리가 올라가고요. 2단계에서는 0.7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고 3단계로 들어가면 1.5%포인트 정도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결국엔 내가 이자로 내는 돈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대출받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출 받는데 조금 제약을 받는데 이거를 정부가 도입을 뒤로 미뤄줬으니까 대출 받으세요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2달이 연기됐는지 궁금하고요.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호의 문제인데 정부에서 받을 거면 스트레스 DSR 늦춰줄 테니까 시그널 보낸 건가요? 지금 얼른 받으세요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주택 지금 조금 오르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그 신호가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대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시장도 좀 꿈틀꿈틀 거리고 네네네. 있는데 자칫 부동산 시장 자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왜 연기하는 것도 2개월밖에 연기 안 할 거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서민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나 금융시장에서는 도대체 이 이유하고 연기한 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되지도 않고 이게 정말 문제였다면 2개월을 미룰 게 아니라 더 멀리 미뤘어야 되는데 네. 그럼 2개월만 미뤄놓으면 정부가 얘기한 이 서민금융 문제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2달 사이에 가계대출이 거의 10조 원 늘었어요. 정부가 저리대출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 정책 네. 대출을.
그런데다가 부동산도 오르고 있는데 이것마저 늦춰주면서 시장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